그다음에 우리 그 선거 공정성 관련해서 서강대학교 김지혜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김지혜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선거 공정성 문제가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신뢰 문제가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굉장히 더욱 확산이 되고 증폭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선거 부정 의혹이 정치적 논쟁이자 진영 중심의 음모론적인 믿음으로 작동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사회심리학자로서 이러한 불신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그리고 특정한 정치적 태도와 결합하는지를 좀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본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한국 사회에서 선거에 대한 불신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지하던 사람이 당선이 되지 않으면 일단은 믿을 수가 없고 굉장히 좌절되고 그러면서 그러한 가운데 음모론은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굉장히 간명한 로직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는 한 나라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좀 편향된 그 주장을 정치적 메시지로 전면에 내세웠다는 측면에서 그 파급력이 더 기존의 사례들과 조금 더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음모론 믿음에 관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온 바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를 확산, 증폭시키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고요. 개인 심리적인 원인으로는 불확실한 상황을 뭔가 통제하고자 하는 안정성 욕구의 측면, 그리고 복잡한 정보를 좀 보다 간단하고 쉽고 직관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어떤 인지적 경향성이 있을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집단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나한테 유리한 정보만을 취하는 확증 편향 등이 그 설명으로서 제시가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음모론을 믿게 되면 내 집단 결속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는 등의 심리적 보상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집단 결속을 통해서 정치 도구화가 되기 쉬운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 집단 인그룹 결집이 필연적으로 외집단에 대한 배제와 차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억압이나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는 그런 위험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저는 누가 선거 공정성, 선관위를 못 믿는가라는 연구의 핵심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 원인으로 좀 정치 성향과 개인 가치관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지금 돌고 있는 부정선거론의 내용에 비춰볼 때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음모론을 더 믿을 거라는, 그러니까 총선이 부정선거였고 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라는 태도를 취할 거라고 쉽게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데, 저는 이에 더해서 한국 사회에서의 그 정치 성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진영의 철학이나 가치를 많이 대변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정치 성향에 더해서 그것과 구별되는 개인 가치관이 음모론 믿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에서 가치관은 왼쪽 아래에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척도를 활용을 했는데요. 슈워츠 가치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전통이나 통합을 중시하는 보수성을 띠는지, 그리고 반대로 얼마나 변화나 자극을 추구하는 개방성을 띠는지, 그리고 다른 한 축으로는 내가 얼마나 개인의 권력과 성취를 강조하고, 그리고 반대로 개인을 초월해서 타인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는지에 대한 가치로 구분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의 핵심은 아니지만 부정선거론 자체가 지금의 여러 가지 사회적 현안에 미치는 각종 평가, 태도에 직결되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탄핵 찬성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지 추가적인 분석도 수행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수집된 다른 선생님들께서 발표하신 같은 자료를 활용을 했고요. 종속 변수는 22대 총선이 얼마나 자유롭고 공정했는지 그것에 대한 태도, 믿음이고요. 그리고 다른
종속 변수는 선관위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척도를 활용을 했습니다. 독립 변수는 값이 높을수록 진보를 띠는 정치 성향 점수랑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척도, 가치, 자기 충족 발전, 자기 초월, 변화에 대한 개방성, 보수성 가치가 본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응답을 활용을 했고요. 통제 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가구 소득, 거주 지역을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 외에 뭐 정치에 대한 관심 수준이라든지 효능감, 그리고 방문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통제한 모형을 확인을 했지만 저의 핵심 분석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분석 방법은 회귀 분석을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조금 글씨가 흐리게 나왔는데요.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를 나타낸 그 X축 성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위의 그래프는 22대 총선의 불공정성 인식에 관한 것, 그리고 아래쪽 그래프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 태도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위쪽 그래프는 Y축이 선거 불공정성 인식을 100분의 1로 표시한 것이고 색상이 짙을수록 이 선거가 부정했다,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 보수 성향에서 오른쪽으로 진보 성향에 가까울수록 좀 연한 색상의 응답이 자유롭고 공정했다라는 응답이 비율이 높고 보수 성향에 가까울수록 짙은 빨강 응답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비슷하게 아래쪽 그래프에서도 Y축이 선관위 신뢰 수준이고요. 색상이 짙을수록 선관위를 불신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왼쪽 막대기들, 즉 보수 성향이 높은 그룹에서는 선관위를 불신하는 비율이 높고 진보 성향에서는 상대적으로 신뢰하는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회귀 개수 그래프를 통해서 주요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시각화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시하진 않았지만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지역 등이 통제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세로 점선에서 파란색 바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고요. 바가 오른쪽에 위치하면 바가 오른쪽에 위치하면 선거가 불공정했다라고 믿는 것, 그리고 선관위를 불신한다라고 믿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보수 성향이 강할수록 부정선거를 믿고 선관위를 불신할 가능성이 높았고, 그런데 개인의 정치적 성향뿐만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중시하느냐가 음모론적 믿음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을 했는데요. 다양한 그 4개 가치들 중에서 권력과 성취를 중시하는 사람들, SE라고 표기된 그 셀프 이낸스먼트 밸류가 부정선거를 믿고 선관위를 불신할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관련이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고, 추가적으로 사회나 타인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초월 가치가 높은 거죠. 선관위를 신뢰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주요 변수들이 탄핵이나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태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Y축 점수가 높을수록 탄핵에 찬성하고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라는 것은 X축의 진보 성향이 높아질수록 탄핵에 더 찬성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각기 다른 선들은 상호작용 효과를 좀 본 것인데요. 부정선거로 믿음 수준에 따라서 그 경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맨 위의 실선은 선거가 공정하고 자유로웠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맨 아래의 점선은 선거가 부정하고 자유롭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강성 음모론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성향이 진보에 가까울수록 음모론을 믿는 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이 태도나 평가가 이렇게 하나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보수적 성향을 띨수록 탄핵에 반대하거나 상대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괜찮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부정선거론을 믿는 맨 아래 점선 그룹의 경우에 그러한 태도나 평가가 더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치 성향에 따라서 탄핵에 대한 태도나 정부 지지도가 결정이 되는데 부정선거론을 통해서 여론을 좀 원하는 방향으로 동원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요약하면 부정선거론을 믿고 선관위를 불신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보수인 사람들, 그리고 권력과 개인 성취에 몰두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전통이나 규범, 안정성, 질서 유지를 강조하는 보수성 가치는 이런 부정선거론 믿음과 관련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믿을수록 탄핵에 반대하고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데 그러한 경향이 보수 집단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부정선거론의 보수 결집 효과를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론을 믿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이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 집단이 위협받는 것에 대한 반동, 그리고 내 가치, 내 집단이 위협받는 것을 뭔가 대항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가치의 측면에서 부정선거론을 더 믿게 되지 않는가라는 함의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화여대 유성진 교수님께서 2016년의 탄핵과 2024년의 탄핵이 뭐가 다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화여대 스크랜턴 학부 유성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발표인데 좀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예, 짤막하겠습니다. 저의 관심의 초점은 사실 우리 2016년과 2024년, 사실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8년 만에 이제 비슷한 상황을 맞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상이하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상황적으로는 유사한데 여론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굉장히 크다. 그래서 뭐 두 가지 정도만 보여드리면 탄핵 찬성 여론이 2016년에는 이건 뭐 한국갤럽의 조사입니다. 국회 탄핵 표결 직전에 81%였고요. 현재 선고 직전엔 77%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회 표결 직전에 75%. 아직 이제 현재 판결은 남아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 조사를 보면 59%까지 좀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정당 지지율은 뭐 많이 보도가 돼서 물론 우리 강원태 선생님 이제 여론조사 요새 믿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 차이가 뭐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게 시기적으로 다른 정치 환경의 차이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민주주의 인식의 변화에 근거한 건지에 따라 가지고 이 평가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살펴보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목적이고요. 데이터는 2016년 상황은 2017년 초에 조사된 자료들입니다. 사실 대선을 앞두고 한국정치학회에서 조사한 유권자 인식 조사가 있고요. 우리 EAI에서 대선 패널 조사 비슷한 시기에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는 양극화 조사, 뭐 다른 선생님들이 다 조사 발표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제 비교점을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먼저 정당 이념 분포와 선호도인데 이거는 뭐 당시와 지금의 그냥 정치적인 지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빨간색은 이제 보수 정당이고요, 파란색은 진보 정당입니다. 이 중간에 연한색은 이제 무당파고요. 뭐 종 모양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게 16년과 24년은 약간 다른 모습도 보이기는 합니다. 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약간 더 이제 이 이념 성향이 이제 조금 더 센 것처럼 나오고요. 지금은 이제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건 무당파 유권자들인데 무당파라고 본인을 이야기한 사람들은 5점은 굉장히 많은 건 뭐 공통점이지만 4점, 6점, 3점, 7점 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게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으로 많이 흡수가 되었다. 뭐 사실은 당시에는 다당제 구도였고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양 끝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점과 10점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모양이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정도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선호도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거는 2017년 조사의 결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2025년 이번 조사의 결과인데 그냥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자료집에 다 나와 있는데 2016년에는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당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다. 근데 지지 정당에 대한 차이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성별이나 연령대별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일관된 패턴입니다. 그냥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그게 뭐 굉장히 뚜렷한 패턴은 아니고요. 무당파나 성별 연령대에 있어서는 뭐 차이가 없다. 네, 갑자기 꺼졌네요. 네. 예, 차이가 없는데 자료집을 참고를 해주시면 2025년 지금 현재의 결과를 보면 당파적 차이는 훨씬 더 뚜렷해졌고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차이는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당파의 선호의 차이는 없어졌습니다. 거의 유사하게 싫어합니다, 그냥 다. 그러고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게 이 연령대에 있어서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수 정당 혹은 보수 정치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 30대 젊은 연령대들이 상대적으로 60대, 70대의 연령대 집단과 정당과 정치인 선호, 보수 정당과 보수 정치인 선호에서 약간 이제 동조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남성과 여성으로 나눈 게 이제 그 다음인데. 먼저 이제 2016년의 결과를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일관된 패턴입니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연령대에 따른 이제 이 선호도의 이 증가폭만 나타났다면 2025년 현재 시점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2016년과. 근데 남성과 같은 경우는 동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정치 지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인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선거 공정성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뭐 민주주의 만족도 이 정도를 살펴봤는데 비슷한 패턴의 분석을 했습니다. 2017년 대선에 보면 선거 공정성에 관련해서 물론 약간의 설문문항의 차이는 있습니다. 2016년 시점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넘어가 주시면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활동에 대한 공정성입니다. 요게 아니고요. 쭉쭉 넘어가 주셔야 되는데 네, 요거고요. 지금 요번에 이제 조사된 거는 2022년 대선이 얼마나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4년 총선이 얼마나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 전반의 공정성 인식인데 여기 2017년에 보시면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공정했다라는 의견이 높고요. 뭐 당파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다지 뭐 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선거 공정성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다.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최근인데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2022년 대선에 관련된 게 위에 도표고요. 아래 도표는 이제 2024년 총선에 관한 겁니다. 보시면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2022년 대선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0% 이상이 공정하지 않았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그게 50% 이상으로 올라가고요. 더 뭐 조금 더 안타까운 건 이제 무당파들은 한 30% 정도가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보이지 않았던 현상이 선거 공정성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아까 이제 성별과 연령대로 좀 나누어서 살펴본 게 그 다음 결과인데 왼쪽에 있는 도표는 2016년의 결과고요. 오른쪽에 있는 도표는 지금 현재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왼쪽 건 그냥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여기 조금 이제 남성 여성으로 나눠서 이게 이제 공정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구분한 건데 그냥 차이가 없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정도고요.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을 보면 2022년 대선 뭐 다수가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22년 대선에서는 20대 여성이 예외적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집단에 비해서. 그 외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고요. 2024년 총선에 있어서는 20, 30대가 남녀 불문하고 다 공정성이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고요. 60대 이상하고 이제 동조되는 모습이다라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이제 민주주의 인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앞에 내용과 뭐 중복이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설문문항의 차이는 있습니다. 2016년에는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체제에 비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다른 어떤 체제에 비해서도 낫다라는 거에 대한 긍정 부정에 대한 평가고요. 오른쪽 거는 이제 세 개의 선택에 대한 이제 이 응답자들의 이제 이 선택 분포를 보는 건데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당파적인 차이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2016년에는 당파적으로 뭐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 부정으로 나누면 사실은 당파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근데 2025년의 시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30% 정도가 독재가 때로는 낫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다른 측면이라고 보이고요. 이것을 앞서 보여드린 방식과 유사하게 성별과 연령대로 나눠서 봤는데 2016년 시점에서는 뭐 남성, 여성 그리고 연령대가 올라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두드러진 차이가 보이지는 않는다. 근데 2025년 시점에서는 20대, 30대 남성들 특히 그들이 이제 독재가 때로는 낫다라는 비중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게 60대, 70대보다도 때로는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동조화가 나타나기는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주의 만족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어디서 왔을까? 사실은 뭐 앞에 이제 발표랑 겹치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2016년 시점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는 낮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다수이면 사실이고요. 근데 그게 성별이나 이 정파적으로는 나옵니다만 성별이나 연령대별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또 공교로운 건 오른쪽의 도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성별과 연령대로 나눈 건데 보시면 굉장히 좀 공교롭습니다. 2016년 시점에서는 20대 여성들이 가장 불만족하던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025년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도표를 보시면 여기 보면 20대 남성들이 가장 낮은 이제 민주주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들의 불만족도는 사실은 60대 이상보다도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동조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여성들은 사실은 고연령층의 불만족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지정당에 따라서도 국민의힘의 불만족도가 전체적으로는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뭐냐라는 건데 2016년은 당파성에 따른 정당 정치인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거기 당파성에 있는 차이로 국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있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차이가 더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유권자, 성별, 연령대별로 나누어진 선거 공정성이나 민주주의 인식 등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굉장히 쇠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금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젊은 남성들의 불만족, 민주주의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제 확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페이퍼에서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 그나마 좀 좋은 사인은 계엄과 탄핵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연령대로 나누어 봐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질에 관한 질문 문항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국민과의 소통 능력 그리고 야당과의 타협 능력을 가장 최고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연령과 성별별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규범적인 차원의 당위적인 문제라서 그렇진 뭐 큰 의미를 두긴 어렵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전보다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징후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게 아직 이제 다수의 의견은 아닌 거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될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트렌드를 막지 않으면 더 안 좋은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시급한 상황이기는 하다라는 정도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두 분 정도 질문 받고 다음 세션 넘어가겠습니다. 편하게 뭐 궁금한 점이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경대에서 국제정치학과에 재학학 중인 국교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현택 교수님한테 조용한 중도층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중도층의 개념이 여기서 말한 개념은 이제 정서적인 여파에 대해서 국힘이나 민주당이 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사람으로 분류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강원택 교수님께서 쓰신 그 제5공화론에서 말씀하신 그 중산계층과 또 경제적인 용어와 다른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1987년에 6월 항쟁에서 경제적인 여건이 이제 점차 쇠락되는 마당에, 그래서 그 당시에 조용한 중산계층이 6월 민주항쟁의 그 아젠다에 합류를 해가지고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러한 지금 현재의 조용한 중도층을 일깨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 더 질문. 예, 저 옆에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당원 옥지원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저도 강원태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중도층 관련해서 이제 조용한 다수를 대변하는 어떤 정치인이 충분히 대변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마지막에 결론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당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그 당 내에서 다수와 생각을 다른 사람은 이렇게 당에서 많은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면 당 내에서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눈앞에 뻔히 보이는 그런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랄까 그런 행동을 해야 할 어떤 정치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국민 앞에 본선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 우리 정치가 그런 어떤 조용한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더 잘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공교롭게 저만 이렇게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그런 이론들이 있죠. 뭐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게 있죠. 많은 사람이 떠들면 거기서 내가 이야기하면 소수인 입장인 것처럼 해서 입을 다물면 그 큰 소리들이 더 지배적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그 주장이 더 확산되어 나가는 것인데 지금 요즘이 꼭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글을 쓰게 됐던 것도 저희 궁금증도 그거였거든요.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으로 두 쪽이나 있을까? 제 주변에 보면 안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양쪽 다 양비적인 사람들도 많고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도 명확 보수적인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단 제가 문제를 삼았던 거고요. 지금 이제 아마 탄핵 결정과 관련된 이후에는 상당히 많이 저는 전환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음을 생각하는 정치적인 옹트레프리너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 야심가들이 그분들 중에 뭐 이거를 이제 쟁점화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탄핵과 관련된 거품이 빠지게 되면 아마 좀 다른 형태의 논의로 저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누군가 선점하려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까. 그건 뭐 정치 리더가 뭐 걸어야 되는 거죠.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거라서 곧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반적으로는 제가 역시 우려하는 거는 요즘에 과거처럼 이렇게 그 훈련된 기자들이나 이런 언론인들이 정리해서 내보내는 게이트키핑의 역할을 해줬던 그런 언론의 시스템에서 지금 이제 게이트키핑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죠? 뭐 문지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제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마구잡이로 나가게 되고, 그게 또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끊임없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보게 만드는 형태에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이 지금 더욱더 나쁘게 만들고 있고, 그게 이제 또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래도 오늘 뭐 다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나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버틸 만한 힘은 있다라는 게 이번 조사의 결론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탄핵과 관련된 국면이 지나가게 되면 다른 목소들이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중산층, 그러니까 87년 때는 사실 이념적인 부분은 없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 현재 체제 현상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정치적인 변화를 받아들일 거냐 이거에 대한 입장이 좀 차이가 있었겠죠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좀 덜한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저기서 봤을 때는 그 5라고 하는 숫자를 정치적 지지가 없는 상태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투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5라고 했던 것이 나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가 아니라 나는 어떤 강한 성격을 갖고 나를 규정하고 싶지는 않은 분들인 거죠. 그렇지만 그분들도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 사람들이 어디다 투표를 했을까? 그러면 5인데 윤석열을 투표했으면 그래도 뭔가 그쪽이 땡기는 사람들이고 5인데 이재명에게 투표를 했으면 그쪽이 좀 더 가까운 분들이니까 그럼 이분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한 거죠. 근데 마침 이제 우리 조사에서 그게 한 46% 거의 50% 가까이 나왔고 그분들이 그다음에 이재명 지지자나 윤석열 투표자에 따라 똑같이 한 50%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제 그분들의 선택이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아마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탄핵 재판이 모든 거를 지금 덮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부분의 단계가 넘어가서 또 다른 형태의 경쟁 단계나 정치의 단계로 지금 이제 사법의 단계인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넘어가서 이제 정치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저는 그런 의견들이 이제 표출되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딱 잘 맞아서 일부 순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걸로 하고 먼저 박명률 교수님.